한국정치론 3주차 첫 번째 시간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5공화국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11.26 사태를 통해서 이제 김재규에 의한 암살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렇게 허무하게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5공화국 유신체제 연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정권에 의해 이제 11.26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해서 또다시 전두환을 비롯한 그의 동기 6.4.11기죠. 6.4.11기가 주축이 돼서 또다시 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부 반란이죠. 군 내부에서 당시에 이제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11.26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하다 뭐 이런 빌미를 가지고 또다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12 사태이죠. 당시 이제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내렸죠. 그래서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신군부가 체포를 하고 일단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그 주도였던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직과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을 하면서 군부도 장악하고 이제 정보기관도 장악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가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전국 확대를 하죠. 사실 그 유신체제가 너무 지겨워서 국민들이 일단 지나치게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한 측면이 강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가 도래를 하겠구나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짓밟은 거죠. 12.12 사태를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각 대학교나 아니면은 지식인, 그 다음에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일어나요. 그 저항에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된 게 대학교죠. 각 대학교에서 이제 12.12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이미 12.12 사태를 통해서 정치인의 정치 활동은 뭐 정치인들이 갇혔으니까요. 뭐 가택연금 상태이거나 아니면 체포되거나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는 없었지만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에서 그 신군부에 대한 저항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시 내렸던 비상계엄령, 수도권 지역에서 내렸던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 신군부는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를 시킨 후에 정치인과 전직, 관료, 제야인사 등을 연행하였고요. 전국 대학교에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군인이 상주를 하게 돼요. 우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를 하는 것이죠. 이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됨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완성이 됐고 그 이후 그 다음 날이죠. 수도권 실질적으로 이 신군부에 대한 저항 운동이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확대돼서
폭발적인 위력을 가졌던 게 바로 광주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이렇게 정식으로 부르지만 이 제5공학과 그 이름을 얻기까지는 광주 사태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광주 사태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5.18 광주 항쟁의 사건들을 이제 제5공학이나 제5공화국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제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일으킨 반란이다. 광주 시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얘기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내려가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였다라고 줄곧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상 그 당시 이 5.18 광주에서는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사실상 광주를 폐쇄를 했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폐쇄를 한 상태에서 강제 진압이 이루어졌고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의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각종 매체를 살펴보시면 5.18 광주 항쟁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5.18 광주 항쟁이 이후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시 5.18 광주 항쟁과 관련된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담은 영상 기록물은 당시 엄혹했던 상황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5.18 당시 흑백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소리도 색채도 없는 이 영상 속에는 당시 희생당한 시민들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 직전의 광주 금남로. 무장한 계엄군 공수부대와 시민들이 대치한 삼엄한 상황에 당시 가두방송을 하던 전옥주 씨가 보입니다. 그 뒤 카메라는 총탄에 희생된 사망자를 비춰주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담아냈습니다. 광주 시내 병원 안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태극기로 덮어둔 시신과 피로 물든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는 시민과 헌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으로만 존재했던 5월 30일 망월묘역에서 시신을 안장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실려온 관들, 그리고 상복을 입은 아이와 여성 등 유족들의 처연한 모습이 소리 없는 화면 속에 비명처럼 남았습니다. 아들 찾으러 댕겨서 막 송장을 넘어서 놓고 막 댕겨갖고 병원에 함께 땅바닥에 누웠는데 전기줄 달아는 놈만 했더만 여기 총요리 맞아갖고. 이 16mm 흑백 무성 필름은 72분 분량입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 동안의 광주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5.18 기록관은 지난 3월 한 수집가로부터 영상을 입수한 뒤 디지털로 복원해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광주를 어떻게 처음부터 진압하고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기록관은 이달 말까지 이 영상을 공개 상영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뭐 짤막한 내용이었어요. 짤막한 뉴스 보도였는데 사실상 그 자료가 남지 못한 이유는 워낙 그 광주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뭐 외부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있었던 분들이 촬영한 그러한 영상 자료들이 그렇게 널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5.18 광주 항쟁에 관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기념 사업회 등에서 제작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8일만 되면은 이제 매년 5월 18일만 되면은 5.18 광주 항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영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큐멘터리가 지겨우시면은 영화를 보시면서 5.18 민주화 항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이라기보다는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 항쟁을 성공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한 이후에 완전히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기틀이 그 광주 항쟁을 진압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80년 8월 27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전두환 씨는 이때 당시는 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워낙 그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이 컸고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을 짓밟고 이제 전두환 씨가 집권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이때 그 자신의 정치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정당성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엉망진창인 헌법이긴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유신 헌법이 아닌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본인이 집권을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9월 29일에 새로운 헌법이 공포가 되고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드디어 제5공화국 헌법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제도를 택했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사실상 실시하는 투표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투표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뽑히는 그러한 것인데 바로 그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로 못을 박습니다. 전두환 씨 본인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본인이 중임을 하거나 장기 집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단기 집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는 대통령으로 집권한 사람이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훼손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실 전두환 씨가 자신이 꼭 임기 7년을 마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이 흐름이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은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 운동으로 모든 민주화 운동의 역량이 통집결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5년으로 이제 짧게 잡았죠. 그러면서 이 사법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선거구제, 즉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유신정오회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전국구 제도와 같은 전국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과거 유신 시대의 국회의원 선거와 다를 것이냐,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국구 의석 중에서 3분의 2를 집권 여당 제1당이 배분을 받도록 했어요. 제1당이 배분을 받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래서 그 정당들의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받도록 했죠. 사실상 국회의 의석을 거의 싹쓸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의 집권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사법권도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법권, 국회까지 장악을 한 상태죠. 그리고 81년 1월 15일에 전두환 씨를 총재로 한 민주정의당이 창당이 되고요. 제1야당 민주한국당이 그 이틀 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후에 제2야당 한국국민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사실상 저는 이 당시 어렵기도 했지만 굉장히 생소한 정당이에요.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가 여당인 민주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야당까지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관제 야당이죠.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체제는 공화제예요, 공화제. 독재가 아니죠. 누가 하나가 일당 독재도 아니고, 그럼 공산당이죠, 그죠? 북한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체제는 사실상 미국 때문이라도 미국도 이런 거를 인정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야당 2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실시를 하고 2월 25일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전두환 씨가 당선이 되는데 만장일치로 당선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추대라고 하는 게 낫죠. 그리고 3월 3일 드디어 전두환 씨가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5일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었는데 당연히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싹쓸이하는 상태로 이제 안정적인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는 제5공화국의 출범은 또 다른 유신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권을 몽땅 다 한 손에 그려지고 있는 그런 독재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출범부터. 일단 유신의 그 끔찍한 상황을 경험을 했었고요.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자유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살아왔었고,
거기에다가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좀 싹트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광주 항쟁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싹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이 내내 그래서 제후공화국 내내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지금 뭐 영상 같은 데 보면 테러탄 터지고 그러는 거 장면 있죠. 대부분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전두환 정권은 출범 자체부터가 불법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었고 더군다나 5.18 광주 민주 항쟁에 있어서 계엄군이 군부가 시민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그런 명백한 오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탄생부터 국민들은 제5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정당성을 항상 비판을 했죠. 그래서 강력한 국민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이제 뭐 거기까지는 6월 항쟁이 있기까지는 6월 10일 6월 항쟁이 있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대학교와 각 지식인들 그리고 각종 이제 정치 유화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야당들이 탄생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 시민들이 조직화를 이뤄냈어요.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87년 같은 경우에는 또 노동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그 80년대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그 저변에 깔리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커다란 싸움이 87년도 6월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맞물려서 사실상 전두환 씨가 이제 국민들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하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월 3일에 전두환 씨가 호언하겠다.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 또 장기 집권을 하려는 것이냐? 군부가 계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냐 해서 뭐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민주주의 싸움에. 그런 흐름이 총집결해서 나타난 게 6월 10일에 거대한 시민들의 행진이었고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통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런 흐름이죠. 즉 집권 여당 그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들 내부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렸던 거예요. 일단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87년 7월 31일에 새로운 헌법 개정을 위한 8인 정치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각각 민정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에서 이제 대표자 8명이 모여서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87년 헌법 개정은 그래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냐면 보통 헌법 개정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정당과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 정당 간에서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헌법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여기서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당시 중심적인 정치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8인 정치회담에서는 헌법 시행일과 국회의원 총선 시기 등에 관한 부칙을 제기한
총 110여 개의 쟁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제 정치 개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1987년 8월 14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헌법안이 나오게 되고요. 이 87년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채택된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드디어 제6공화국의 헌법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하는 거, 뭐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사실상 유신체제 이전의 상태로 모든 정치와 사회를 돌려놓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이 있고 6월 29일 6.29 선언이 있은 후에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기 안에 우리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짧은 시기 안에. 뭐 보통 이렇게 짧은 시기 안에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제6공화국 헌법이 87년 헌법인데 이 헌법이 지금의 우리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짧은 시기 안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신체제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정된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죠. 대통령은 직선제를 한다. 임기 5년의 단임제. 우리는 뭐 장기 집권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신체제 이후에 대통령이 가졌던 비상조치권이나 국회 해산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지배력을 완전히 없앴고요. 국회에게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부활시켰는데 이후 뭐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뭐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물론 국회는 정부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짐으로써 예산 심의안을 가짐으로써 이제 돈줄을 틀어주는 그런 역할도 그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만 이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국회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를 설치했어요. 사실상 이 제6공화국이 오기까지 헌정질서의 유린, 뭐 대통령 개인의 장기집권과 권력을 위한 헌법 유린 사태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있었고, 그 법률 내용 역시도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헌법 자체가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설치를 함으로써 법률 제정과 법 집행, 법률을 제정한 것과 법률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독립된 감시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헌법에 담고 있고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 피해 상황들을 감시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형사보상제도를 확대시킨다든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를 도입하고 또한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 헌법의
헌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을 큰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헌정사에서 드러났던 절차적 위헌성을 극복한 민주적 개정 헌법이라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국회에서 세세한 내용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논의와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시민사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죠. 당시에 정치에 있어서의 거두라고 했고 중심 인물이죠. 노태우 씨,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이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된 타협책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헌정사는 가장 안정된 체제이다. 적어도 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에 이 헌법을 유린하거나 헌법을 유린하는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있어서 다시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왔고요. 과연 이 내용이 지금의 현실들을 다 담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을 좀 읽어보시면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들,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훌륭해요, 내용들이. 예, 그렇지만 사실상 한계도 있다. 대통령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사실상 이 대통령제가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죠.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전임 대통령들이 한 번도, 전임 대통령들의 그 퇴임 이유가 항상 안 좋았죠. 자살을 한 대통령이라든가, 감옥에 대부분 다 들어갔고요. 정말 유유자적 퇴임 이후에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퇴임 이후에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퇴임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렇다면 이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은 일단은 과거의 전임 대통령 단계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한 대통령 임기 5년이 짧다.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이라기보다 국가정책 사업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또는 대통령제를 지금의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중임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의원 내각제를 하더라도 이제 잘 바뀌죠.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반드시 단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게 옆 나라 일본의 의원 내각제예요. 거기는 단 2번을 제외하고는 야당이 집권을 한 적이 없어요. 일본이 미군정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이제 정치 시스템을 작동한 이후부터는 집권 세력이 바뀌었던 적이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의 세력이 야합을 통하든 어떠한 방식을 통하든 간에
장기 집권을 하는 해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시각이 있고, 일단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국민들이 피를 뿌리면서 쟁취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자신의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뭐 현실적 정치 참여의 하나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투표와 선거를 생각하고 있듯이 직선제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 뭐 이번 정권에서도 개헌을 논의를 하긴 했었는데 뭐 여야가 충돌을 하면서 결국에는 물 건너갔죠. 결국 다음 정권에서 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87년 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안정된 체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노태우 정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짤막하게 그 정권의 해당 정부의 특징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집권을 했고요. 이제 일단은 중요한 게 첫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50 청산이 이루어지겠고, 이때 이제 청문회 제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50 청산과 관련한 청문회가 정말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때 여기에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일단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탈권위주의적인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타났어요. 당장에 올림픽을 또 치러야 했었고요.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또 커다란 정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태우 정부에 있어서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범위를 구소련과 동국공화의 외교 정상화를 추진을 하였다는 점, 그걸 우리가 소위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슬슬 소련이나 동구권에서도 공산당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거부감을 느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했기 때문에 구소련이나 동구권들은 이제 개방 정책들을 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됐고요. 이 북방 정책을,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노태우 씨도 북방 정책을 통해서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외교를 정상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구소련이나 동구권은 이후에 몰락을 하게 되면서 완전한 개방을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게 되죠.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집권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취임 초기 같은 경우요. 취임 전반기와 취임 후반기 정책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취임 전반기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요. 우리 금융실명제라든가 토지공개념제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상 뭐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아주 그 색깔이 강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비판도 있었는데,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국민들의 지지가 막강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파격적인 개혁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군부에 있어서 군부를 드디어 국가에 완전하게 동속시키는 그러한 업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군 내부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리죠. 문민정부를 내세웠고 군은 이제 군에 만족을 해라.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감도, 탈세 이것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깜짝 놀라죠. 전임 대통령들의 비자금의 내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12.12 사태와 5.18 민주항쟁을 이제 진압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국가의 헌정체제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쿠데타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 그러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취임 말기, 본인이 이제 퇴임을 앞두기 직전에 이러한 주모자들에 대해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에 대해서 사면을 내림으로써 뭐 흐지부지된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김영삼 정권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제도들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권 임기 말기에 우리가 IMF가 터졌죠. 경제가 폭삭 망합니다. 정말, 전혀 IMF 사태가 외환이 빵원이 되기 동안 국고가 텅텅 비기까지 아무도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황당하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망한 거죠. 결국 그러한 점들 때문에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원망이 있었고, 굉장히 쓸쓸한 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김대중 정부의 성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하나의 지역을 왕따를 시키는 가운데서, 다른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호남과 그 다음에 영남의 지역 갈등 굉장히 심하죠.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 씨는. 물론 그래서 그 호남이 드디어 이제 정치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 그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김종필 씨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김영삼 정부 그 IMF 사태 그것이 과거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 지역주의 처음으로 호남에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과거의 호남과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출입 이후의 호남은 이미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어떻게든 개혁과 개방으로 개방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이제 정상국가로 대비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어떻든 공존을 하든 통일을 하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취하죠.
그래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 회담을 하고요. 분위기 좋았어요. 어, 어, 개성공단도 만들어서 이제 기업도 진출을 시키고자 하고요. 근데 굉장히 이런 뜻깊은 정책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지역주의는 있어도 이념 충돌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뭐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빨갱이 이런 이념적 공세는 선거 때만 벤탁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부와 교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사회에서도 이 이념 논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이제 폭발적으로 그 이념 논쟁의 내용들이 뭐 매스컴이든 언론이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술자리든 밥상이든 이 이념 갈등이 증폭이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내내 김대중 정부 내내 이제 이러한 이념 갈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언론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시민들의 대립.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언론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념 갈등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국민 통합을 더해야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을 했고 이념과 세대에 따른 정파적 지지가 만들어낸 정권이다. 주로 2030과 386 세대가 노무현 씨를 지지를 함으로써 노무현 씨는 사실상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극적으로 당내 선거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까지 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탈권위주의를 내세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세웠으며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룩하는 것을 큰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행정수도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었죠. 그 당과 정부를 정당과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를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노무현 씨의 권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서 그 노무현 씨 임기 말기에 그 지지율의 저하라든가 그것들을 초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했고 중도 실현과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했으며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임기 초기에 쇠고기 파동, 수입 쇠고기 파동, 뭐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시민의 큰 저항을 또 있었고요. 이후 본인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박근혜 씨,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통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로 촉발된 촛불 집회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선거를 거쳐서 지금의 정부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과 대통령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해서 총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는데 이제 두 번의 의원 내각제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회 반선, 직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의회에서 뽑히게 되겠고, 뭐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에 따라서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개정 이유 등을 그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1987년 헌법 개정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는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